오늘은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높은 신뢰도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특히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현대 문명을 창조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한번 손 좀 흔들어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주에서 본 화려한 지구, 빛이 나는 지구를 보는 사진을 보셨을 텐데, 이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낮의 빛은 태양이 주지만은 밤의 빛은 전기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만든 빛의 세상을 우리는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우리나라 보이죠? 일본, 한국, 중국 화려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난히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아직도 깜깜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나라에 꽤 일찍 도입됐습니다. 에디슨이 1879년도에 필라멘트로 된 전구를 발명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 8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빛을 켰습니다. 바로 경복궁에 왕이 있는, 고종 황제가 있는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빛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빛인데, 그 이후 1899년에 전기로 가는 전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900년도에 종로거리에, 서울 종로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일반 국민들이 빛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로거리에 가로등이 설치된 4월 10일 이것을 전기 난로에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는 우리 인류 역사상에 정말 놀라울 만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달나라에도 갈 수 있고 많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전기가 없었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런 것 전기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전기는 이제까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공기와 같은 존재,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전기에 대해서 항상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대해서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전기 공급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전기에너지 공급 시스템, 우리가 줄여서 전력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인체의 혈관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혈관은 어떻습니까?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대동맥을 통해서 또 동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실핏줄을 통해서 우리 온몸의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심장에 해당하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송전 시스템을 통해서, 송전선로를 통해서, 또 실핏줄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통해서 우리 집에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송전은 전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발전 전압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송전 전압은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 높은 전압은 76만 5천 볼트,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34만 5천 볼트, 이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것은 주로 220 볼트를 쓰고 있죠. 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높은 전압을 쓰느냐? 전압이 낮을 경우에 이것은 전력 손실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또 전압 강화가 굉장히 크게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송전 전압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여학생분 어떤 질문이에요? 전력을 보내줄 때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나요?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은 사실 주로 전력 설비에서 변압기, 선로 이런 데서 이제 공급상에는 이제 그런 설비들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러니까 선로의 손실 요소인 저항 성분을 줄이는데 이제 중점이 돼 있죠. 그래서 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그리고 손실이라는 것은 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항이 딱 있다기보다 손실을 우리가 저항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로가 길면 그만큼 손실이 많아지는 거니까, 얇으면은 그만큼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하되 가운데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에만 흐르기 때문에 가운데를 비워버립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겉에만 흐르게 이렇게 해서 반경은 크게 하고 가운데는 비워놓고 이와 같은 전선을 써서 손실은 줄이면서 전력 수송 능력을 크게 하는 이와 같은 기술을 쓰고 있고,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료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 공급 시스템이 때로는 상당히 큰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지역에 많은 정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일부 지역에 정전이라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들어보죠. 대정전이라는 소위 블랙아웃이라는 이름의 그와 같은 현상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2003년 8월 14일 북미 대정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상 최악의 대정전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이 지역에 한 5,5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대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에서 7일간 이와 같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히 큰 피해가 벌어졌는데요. 경제적 피해만 해도 600억 불, 600억 달러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큰 돈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두세 개의 사고가 겹쳐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발전소가 계속 죽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3분 내에 21개 발전소의 발전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대정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정전은 아니지만은 2011년 9월 15일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정전이 여러 곳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심각하게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것의 근본 원인은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를 갖고 있다. 빛의 속도의 에너지 하면 상당히 뭔가 멋있게 들리죠? 이 멋있게 들리는 빛의 속도라는데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전기는 우리가 쓸 때 그 전기는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우리가 쓰는과 동시에 만들어진 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쓰는 전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씁니다. 소비자 마음대로 이제 쓰는데 발전기는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내는데, 문제는 입력 측하고 출력 측에 이것이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생산을 하는 능력이,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이라는 전기를 쓰고 있다가 100을 갑자기 썼다. 그러면은 입력 측에서는
50이라는 에너지를 맞춰서 그냥 쭉 넣고 있고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력해서 꺼냈을 때도 여전히 거기는 50입니다. 그러면 50이라는 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깁니다. 입력과 출력에. 그러면 그 놈은 뭔가의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한도를 넘어가면은 발전기가 완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그 조그만 차이는 스스로 따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동기화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그만 차이는 따라가는데 이것이 워낙 큰 차이면은 발전기는 아이고 하고 이제 죽고 맙니다. 발전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정도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전기를 계속 잘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미리 발전량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대별로 그 전날 매 시간대별로 이 시간대에는 얼마를 발전하겠다. 수요가 얼마가 될 테니까 얼마를 발전하고 어느 시간대는 얼마를 쓸 거니까 얼마를 발전하자. 그래서 모든 발전기에 발전량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는 이제 그만큼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발전기 기동 정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 전날 계획을 짜서 그 당일날 이제 운전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는 그 수요, 전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화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항상 TV에 나오죠. 네.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발동기 기동 정지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이제 에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제어를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2011년 9.15 정전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예측을 했는데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을 거다. 그래서 출력을 한 80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계속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파수가 계속 떨어져요. 그걸 계속 놔두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상 제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상 제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입력과 출력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소비자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자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하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 차단을 강제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계통을 살린 거죠. 어쩔 수 없게 행한 그와 같은 제어 행동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큰 외란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정말 큰 태풍이 불어와서 번개가 치고 이래가지고 막 철탑이 무너지고 여러 군데에서 변전소가 무너져 폭파됐다는가. 이 전력 시스템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테러,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주 테러 공격이 타겟이 됩니다. 실제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테러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통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대책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근데 미래에 보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뭘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바로 이제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는 이 빛의 속도로 사용하는 이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안정도 문제도 사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럼 지금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나오는데 그럼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전력은 전기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다 넣고 쓸 만한 그러한 장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가격이 또 워낙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솔루션이 이제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도입해서 이 아까 얘기한 입력과 출력 간의 차이, 발생한 시킨 전력과 쓰는 전력차의 차이를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은 그만큼 안정도 문제는 완화가 됩니다. 예, 어떤 질문이죠? 향후 전력 생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력 생산에 대한 변화, 예. 지금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요즘 분산 전원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들이 아는 뭐 풍력, 태양광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변화긴 한데 이것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문제 뭐 등등해서 진행은 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안정도 문제의 수요하고 발전량 이 차이, 입출력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연은 때로 바람이 불었지만은 갑자기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어요. 구름이 꼈다가 갑자기 또 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발전량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하고 발전량을 맞춰주기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역할이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 정말 안정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미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 지금 시골에도 우리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판가스 통 갖다 놓고 그냥 쓰죠. 네,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배터리, 어디 뭐 슈퍼 가서 팔든지 이와 같은 가게 가서 배터리 하나만 사다가 딱 꽂아서 우리 집만 쓰는 거예요. 집집별로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사실 이와 같은 뭐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암흑의 세계로 빠져든 모든 것이 붕괴된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얘기가 여러분들을 이 전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전기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움이 됐다면 제 강의는 그걸로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